피해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있겠느냐 시행수단으로서 형법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 서구에서는 가능한 한 범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비범죄화론이 이제 주장되는데, 이 얘기는 이제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요. 이것은 저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김영란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추리라고 하자. 추리, 그죠? 이게 어느 하나의 범죄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무자들이 이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범죄가 형사됐을까? 근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대명이 누구예요? 홈즈잖아요. 홈즈. 네? 네. 그죠? 네. 네. 그 누구 저기 몽탄정 코난. 네? 명탐정 코난. 네. 그런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추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 분명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중에 이제 형사정책을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야, 이게 법을 배우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직업을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환경 영역입니다. 환경 영역. 또 하나는요, 국제법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은요, 앞으로 우리가 직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직업군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13,000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25,000개 있는 26,000개가 돼요. 직업 종이.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를 따지지 말고, 예? 저는 아까도 직업을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직업을 잘 바꿉니다. 그러나 보통 10년 이상을 합니다. 한 직업을 10년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더 윗분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한테 드려야 유익한 말을 뒤에 하나는요. 요 영역에서 요 영역을 도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국제 영역은요, 국제법 영역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실력은 월등합니다. 네? 국제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전공을 잘 안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실력은 우리나라 사람이 월등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영역이 앞으로는 더 대두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환경법 영역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벌이를 하겠다. 그러면 환경 영역에서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공무원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공부 하시라고 진짜. 자녀분들이 그런다 그러면 야, 이만 무슨 그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죠. 원래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을 보면 나이 불문하고 일단 수석하면 뭡니까? 형사.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가냐면요.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딱 잘라서 제일 상이 딱 잘라서 나. 그다음 뭐 하냐? 판사시켜.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 사시키. 그 다음에 뭐예요?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거나 말거나. 소환하면 변호사. 네? 우리나라 그래. 20살에 1등 했어요? 그럼 재판 연구한다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폐단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한 번 이게 인생 로또죠 로또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로또네. 시험 한 번만 로또잖아요. 근데 로스쿨은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요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전부 공익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로스쿨 원래 취지가 그래요. 지방 같은 데 가면은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는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서비스는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장난. 그죠? 특히 서초로 가보십시오. 강남. 그렇게 많습니다. 많아. 월세도 못 내는데. 공간이요. 월세 못 내요. 안 되는 데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방이 저기 건물이죠? 쫙 나눠져 있어요. 같이 쓴다니까. 맞아요. 이렇게 쪼개져 있어. 네. 건물. 응. 여기 방이 있죠? 방도 쪼개요. 그게 같이 써. 이렇게 책상 딱 있어요. 이걸 다 n분의 1을 한다고요. 근데 이 n분의 1도 못 내요. 변호사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 왜? 판사 검사들이 정관예우관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폐단이 이거예요. 공간이 사법부의 폐단. 그러니까 로스쿨의 진짜 취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일단 쭉 매번 하고 그것은 이 범위 내에서는 법관이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해줄 더 3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5년 이상 10년으로 했으니까요. 됐죠? 더 낮춰주거나 더 오버하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장적 보호, 이게 8페이지 나부이 중요합니다. 나부이 중요한데, 자, 보장적 기능은 위에 살펴본 보호적 기능과 서로 긴장 내지는 갈등 관계에 있다.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여 형법의 범죄 규정을 늘리고 형벌을 강화하면 보장적인 측면이 추구되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여 형법의 처벌 범위를 줄이면 또 보호 측면이 약해지기 쉽다.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반대 관계에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알아야 될 부분. 보장 족족.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요. 앞에서 많이 나오지 뒤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형벌 강화는 보장이 떨어지고. 자, 죄형법정주의. 자, 우리가 볼 것은요. 죄형법정주의에서 보호층. 다른 거 볼 건 아니고요. 12페이지. 죄형법정주의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중세 절대 왕정의 전제적 권력을 다도한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이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 18세의 계몽사상이다. 자, 계몽사상. 그 중에서도 몽테스키에의 권력 분립론과 호이어바이의 심리 감정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나중에 저기 법사항사도 나올 거예요. 법사항사 나오고, 법철학 나오고요, 또 이제 형사정책에서 나오고요, 행정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일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름을 한번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권력 분립론이란 국가 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한편 세 번째 단락 심리 관계사는 이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를 파악했어. 그래가지고 이때 범죄 행위는 형벌이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통하여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리 일정한 행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범죄야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죄를 정해놓고 형벌을 미리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사전에 불가능한 경우, 즉 어떤 행위 이전에 이러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쾌감, 불쾌감을 이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관계사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포에르바예요. 포에르바는 심리를 강제한다. 죄를 짓고 자는 쾌감보다 죄를 짐으로써 벌을 과하는 그 불쾌감이 크다면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떠나서요. 알아야 됩니다. 법률주의, 소구표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출 해석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 요 5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나중에 형사소송법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또 하나 행정법 영역에서도 다뤄지는 영역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은요, 헌법에서 역시 파생됐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알아야 될 부분들은 헌법, 형법, 예? 그리고 절차법이 형사소송법, 행정법 영역에서 등이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이제 백지형법은 위임형법이라고 그러는데 행정법 영역에서 또 깊이 다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도 있게 읽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백지형법의 허용 요건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백지형법의 허용 요건. 요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형법 금지의 원칙. 이것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또 하나 15페이지 소구표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구표라는 말 모르시죠? 처음부터. 소급이요? 네. 소급은 어떤 죄를 낮춰서 친다고 그거 아닌가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과거 영역입니다. 현재 영역이고요. 미래 영역입니다. 자, 형법은요, 모든 범죄는 행위 시의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행위를 했어요. 그죠? 요한 은하리 재판이에요. 행위 시, 재판 시, 언제 알 수 없는 선고, 이렇게 봅시다. 예? 네, 행위를 했고요. 이거 이제 범죄가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선고가 되겠죠.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소급표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 행위 때는 A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요 이전에는 A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요. 자, A라는 행위를 이때 했어요. 이게 행위가 2이고 이게 행위 2들로 합시다. 그럼 이때는 대과거죠. 과거보다 더 뭔가 대과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법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A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A를 행한 사람은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알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A형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A라는 법을 만들었어. 왜? 이 사람 이렇게 한 행위를 처벌해야겠다라고 싶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A라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처벌되죠? 네. 처벌 안 안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요 사람까지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요 과거로 회귀하는 걸 소급이라고 하죠. 네. 아셨죠? 네. 과거로 회귀하는 걸 소급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소급표라고 해요. 오케이? 예. 네. 자, 그럼 추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A라는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행위는 이미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행위는 했고 재판 중에 있어요. 아직 선고가 안 났어요. 지금 선고가 아직 안 났죠. 여기쯤 왔으니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A 행위를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행위가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추급이라고 해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간통죄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때는 간통을 하면 처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처벌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추급입니다. 목소리가 대표이죠. 그죠? 목소리 아세요? 네. 알아요. 운 좋은 여자야. 목소리. 법률 심판이 개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소급표는 과거로 해결하는 것이고 법을 기준으로 과거로 가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소급표 이제 과거로 해결하는 효과 소급표 법을 기준으로 미래로 쫓아가서 하는 효과 추급표 됐죠? 네. 네. 민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해제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해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네. 같은 이치입니다. 네. 맞아요. 아. 본질이 같으니까 본질은 같다라는 해지. 용어가 다를 뿐이지. 아. 맞아. 아셨죠? 네. 역시 이것도 다른 가운데 또 역시 추구표라가 나와요. 추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추인. 맞아. 같은 본질은 같은 거. 용어가 다른 뿐이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은 용어가 다른 것이지 본질은 같다라는 것만 아시면 이제는 좀 더 접근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도 있는 거예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죠. 근데 소급표 원칙이 무시된 경우가 우리나라에 종종 있었습니다. 5.18. 자, 볼게요.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그때 다 피고인이라는 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실체법적 영역에서의 용어고요. 여기 넘어서는 절차법적 용어가 피고인입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교차거든요. 아셨죠? 용의자, 옛날에 말해 용의자, 혐의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혐의점이 있는데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증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것이고요.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는 피의자라는 명칭이 피고인, 즉 아직까지 의심 단계에 있으니까 피고인 단계에 넘어갑니다. 재판에 넘어가야만 피고인 단계. 그래서 형법에서는 피의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을 다루는 거예요. 아셨죠?